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멘토 부시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계획하셨던 거 잘 이루셨길 바라고, 오늘은, 지금 2019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번 영상이 될 텐데, 좀 준비가 늦었던 이유는 일단 1월 달에 부동산의 흐름들이랑 이제 매물의 변화들을 좀 관찰하고 있었고, 이제 설 전후로 해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망, 그리고 어떤 것들이 금년도에 괜찮아 보이는지 저 부시맨의 눈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전망에 앞서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갔고, 왜 2018년도에 17년 18년도에 서울 부동산이 그렇게 폭등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네. 자, 일단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네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요와 공급, 모든 자유경제 시장의 기본 원리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고, 수요는 없고 공급만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네,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부동산은 이제 보통 레버리징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혹은 실거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 이거는 이제 지금 집을 사야 될 땐가 아닐 땐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것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길 건너면, 여기는 난 이 길 건너면 가면 안 돼, 이런, 여기 가면은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것들, 강남구 계신 분들이 다른 구로 잘 안 가시려는 그런 심리도 있고요. 아무튼 투자 심리, 그리고 대외 변수입니다. 대외 변수는 저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정책들, 그리고 혹은 이제 글로벌한 2008년도 리먼 사태라든가 98년 IMF, 그리고 20년, 21년 지금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죠. 그런 리스크들. 사실 그래서 이 대외 변수 리스크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명한 경제학자님들이 매번 리포트를 쓰지만 그분들도 반반이잖아요. 맞추시는 분들, 못 맞추시는 분들. 그래서 이 대외 변수는 우리 이제 국내 정책들만 생각하고, 요 리스크, 사실 2019년도, 20년도에 부동산이 항상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의 경기가 급격히 나빠져서 글로벌 경기가 후퇴를 한다. 그런 것들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일단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투자 심리, 대변수,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해서 이제 풀어 나갈 거예요, 내용을. 자,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지수예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10년도를 가져왔고, 자, 파란색은 전국 아파트 지수, 이제 민트색은 이제 서울 아파트 지수죠. 서울 아파트를 보면 지금 15년도부터 본격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18년 12월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네. 실제 매가 상승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중요한 아까 이제 앞서 말했듯이, 자, 다시 앞에서 제가 이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놈은 이 정책입니다. 정책.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의 국민들 자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 민감한 정책을 통해서 심리, 수요 공급, 유동성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다시 돌아가면, 자, 제가 굵직한 정책들을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했어요.
자, 파란색 13년도입니다. 13년도. 사실 이거 그 박근혜 정부 때 정책들이고 13년도 4월에 박근혜 정부의 첫 정책이 나왔어요. 첫 부동산 정책. 네, 아무튼 제가 뒤에서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을 표시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정권이 바뀐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동산 시장이에요. 자, 그럼 보면 일단 그 파란색만 볼게요. 13년 4월에 이건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한다. 예, 취득 후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책들을 하나씩 좀 약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한다? 그럼 빨리 사고 팔아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의 심리를. 그리고 7월 달에는 금융대출이랑 청약 조건을 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전세난이 좀 심했기 때문에 청약 조건을 완화해서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거였어요. 그 청약 조건이 완화되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나 부동산에 대한 그 심리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2009월에는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고 택지개발 촉진법을 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했어요. 40년이 돼야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걸 30년이 돼야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 집에 대한 재건축 심리도 좋고, 내가 눈여겨보던 지역의 재건축이 빨리 될 수도 있고, 혹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럼 공급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럼 12월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시켜 버렸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1,000만원의 분양가 상한제로 1,000만원의 맥시멈으로 1,000만원 분양할 수 있던 거를 1,100만원, 1,200만원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연한을 완화시켜줬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으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빨리빨리 집을 지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로 아까 풀었죠. 수요와 공급, 유동성, 투자 심리, 대외 변수를 봤는데 대외 변수는 이때 뭐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정책적인 거니까 정책은 있었는데 글로벌한 대외 변수는 없었다. 그러면 양도세를 면제하면 빨리 사고 팔아야겠다. 그러면 집을 빨리빨리 사고 파니까 매물이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 증가 효과를 올 수 있고, 유동성은 뭐 의미 없고, 투자 심리가 약간 상승할 수 있다. 근데 금융대출과 청약 조건을 완화했으면 유동성이 일단 좋아지죠.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60% 대출 받던 걸 내가 70%,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지고, 투자자로서는 이 대출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금융대출 완화는 너무나도 큰 환영 사항이죠. 그리고 청약 조건 완화했으니까 그냥 청약통장도 계속 가입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재건축 연한이랑 분양가 상한제 폐지 요것들은 그 건설사들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럼으로써 투자 심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 그때 전세난이 있어서 요런 이제 공급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것들이 이제 완만한 가격 상승을 결국 이끌어냈어요. 이렇게 완만한 가격 상승을. 전국 지수 그렇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했다. 다음 보면, 자, 16년도부터 이제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일단 15년도 7월에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가계 부채가 지금 너무 높다. 이걸 줄여야겠다. 그래서 16년도 6월에 중도금 집단 대출을 규제한다. 9억 이상부터는 지금 중도금이 안 나오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9억 이상부터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9억을 기준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생기는 거예요. 9억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아닌 사람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태죠. 그리고 정말 자산이 한 2, 3억밖에 없어지는데 현금 1억 있어.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어요. 내 집 주변에. 근데 현재 분양제도는 계약금 10%에 중도금 2년이잖아요. 그럼 계약금 10% 내가 가진 1억만 내고 2년을 버티면 2년 후에 그 아파트의 지가 상승,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2억, 3억 정도를 내가 양도차익으로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9억이 넘으면. 그러면 현금 있는 놈만 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청약제도를 규제했죠. 강남 4구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얘기야? 강남 들어오지 말라. 강남은 들어올 사람만 들어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전매 제한에 LTV DTI를 또 강화시켰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지금 대출도 안 나와요. 네, 그죠? 그리고 2017년 8월에 뭐 큰 게 나왔죠. 양도세 중과랑 대출 규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지금 이게 전부 다 보시면 자, 공급을 다 감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많아야지 이제 가격도 좀 조정되고 하는데 지금 이 정책들이 전부 다 공급을 막아버렸어요. 예. 전매 안 되게 해놨죠. 양도세 중과하게 해놨죠. 내가 1억 이득에서 40% 예를 들어 뭐 4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플러스 20% 가산이 붙죠. 3주택 이상이면. 그럼 60%씩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팔아요? 왜? 가격이 올랐으니까 안 파는 거지. 그래서 다 지금 임대로 묶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이렇게 하니까 자, 전부 다 수요와 공급은 떨어지고 유동성 떨어지죠. 투자 심리도 없어지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매가 없다. 매매가 없다라는 게 지금 할 수 있는데 없느냐? 아니면 그냥 진짜 심리가 얼어붙었냐? 두 개 다다. 매매를 하기도 어렵다. 왜? 대출도 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더 불을 지펴버렸어요. 네. 그렇게 돼서, 자,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매도자들이 쭉 있어요. 이 지금 고급 아파트에 매도자들이 쭉 5명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2명 정도가 나 팔아야겠어. 그래서 5억짜리랑 4억 8천짜리가 팔렸어요. 그럼 남은 매물은 어떻게 됩니까? 5.2억, 5억, 4억, 4.8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신규 매물, 요 신규 매물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선에서 매물을 올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단 매매가 없어요. 어느 아파트 지금 좋은 투자처를 가보시면 나온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매매가 없는 와중에 매수는 또 이루어져요. 가끔 많진 않은데 그럼 이걸 매수를 해버리죠. 그럼 여기 매물이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없어요. 이제 없어. 그럼 내가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이야. 근데 내가 이제 아파트를 매도를 하려고 해. 근데 봤더니 주변 매물이 하나도 없네. 뭐 2개월 전에 5억에 팔린 게 있어요 하면은 여기를 5억에 내놓는 자선사업가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그렇게 올랐다는데 안 내놓죠. 6억에 내놓죠.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6억이 하나 딸랑 올라온 거야.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 매수 세력들이 있죠. 실거주하는 사람들. 실거주하는 사람 중에는 자산이 있거나 혹은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이걸 산다고요. 자, 이걸 매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거래가가 찍히죠. 이게 실거래가에 사실 약간 안 좋은 영향이에요. 실거래가가 딱 찍혀버리니까 6억에 이미 실거래 됐습니다. 그게 지지선이 돼버려요. 단단한 지지선은 아니지만 지지선은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아파트는 이제 6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6억에서 출발했는데 매물이 또 없어. 그럼 그 다음 사람 어떻게 올립니까? 7억에 올리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말 부르는 게 값이라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꽃게철에 꽃게가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이게 똑같은 주택시장에도 이 논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의 흐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제가 보는. 그래서 일단은 이 아파트 가격, 이 보라색 아파트 가격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쯤 혹은 반등할 때쯤에는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살짝 상승할 때쯤에 요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네. 이제 나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사실 요 때는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주식도 여러분들이 저평가할 때 삽니까? IMF 때 삼성전자가 얼마였죠? 14,000원? 13,000원? 이럴 때 사람들이 살까요? 잘 안 사죠. 투자자들은 사죠. 그래서 이 투자자랑 실수요가 붙으면서 요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실수요자들이 더 붙죠. 아파트 가격이 이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네. 나도 이제 내 집 마련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도 투자자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양도 차익을 뭐 여기서 갈 때 양도 차익을 좀 빼면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실수요자들이 이걸 받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가격 형성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뒤로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 하락할지는 약간 시장 상황에 맡겨야겠죠. 아니면 완만하게 갈지, 완만하게 상승할지, 살짝 하락할지, 뭐 이건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럼 2016년, 18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왜 이루어졌느냐, 요거를 제가 살펴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게 전에 바로 전 페이지에 봤던 거죠.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왔다가 실수요자들이 점점 올라가고 투자자들은 점점 발을 뺀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이제 손바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2008년도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어디서 투자자가 들어올까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쯤에 투자자가 들어오겠죠. 근데 하락하다가 아파트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같이 들어오게 돼요. 지금 빨리 집을 마련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이 상승기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요자가 대부분 남게 되겠죠. 투자자는 이때 들어와서 요때 팔았으니, 예, 양도 차익을 이제 내고, 예, 뭐 나가겠죠. 그러면 이 뒤에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근데 자, 그렇게 보면, 자, 다시 이제 펼쳤어요. 요게 이제 2009년도 이후에 가격 지수인데, 여기서 요로 갈지 보다가 아래로 하락하다가 이렇게 내려갔죠. 자, 이렇게 하락해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죄송합니다. 자, 다시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이때는 또 전세 갭이 많이 붙었을 때예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럼 실수요자들이 이제 사겠죠. 실수요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실수요자가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투자자랑 실수요자까지 왔죠. 그럼 보편적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투자자는 줄어들고, 이게 나와야 되죠. 근데 무슨 변수가 있어요? 아까 자, 15년 7월에 중도금 가계대출 규제를 해버리죠.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죠. 그렇게 되고, 자, 실수요자가 좀 더 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점점 상승하니까. 그 다음에 16년 6월에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가 더 늘고 투자자가 느는데 지금 정책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 정책들이 다 뭐였어요? 아까 공급 감소, 대출 규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뒤로 갔을 때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빠져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 예. 근데 지금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자,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죠. 그리고 대출도 막아놨죠. 지금 매물이 안 나와요. 매물이 안 나와버리니까 어떤 지금 기현상이 발생됐냐면, 자, 이 전체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좀 이제 이렇게 실수요자랑 투자자랑 손바뀜이 돼야 되는데, 자, 투자자는 가면 갈수록 이걸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아니, 못 팔지.
지금 그 많은 세금과 그걸 내면서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묶어버리는 상황에서 매물은 안 나오지. 근데 이 실수요자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지금 빨리 사야 될 것 같지. 그래서 실수요자가 계속 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자랑 실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은 주택들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현상 때문에 지금 지금 뭐 16년, 18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앞에 나온 그 정책들을 좀 미리 인지하고 그 정책들을 해석하는 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정책을 보자마자 뭐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한다. 그리고 청약제도를 규제한다. 이러면 비싼 가격에 대한 아파트는 누가 삽니까? 현금이 있는,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사겠죠. 네.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그쪽으로 몰릴 테고. 그리고, 지금 양도세 중과랑 집 대출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집이 시세 차익이 있는데도 팔질 못해요. 실거주도 마찬가지예요. 1거주 1주택에서 뭐 혹은 뭐 1거주 2주택 정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팔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을 정말 잡을 생각이었으면 공급을 늘리고 양도세를 좀 오히려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들이 나왔어야 돼요. 네. 뭐 제 견해였고요. 아무튼 지금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4가지고 그 4가지 기준으로 풀어봤어요. 풀어봤고 일단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유는 자, 이 패턴은 언젠가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뭐 6개월, 1년 하고 그만두실 분들이 아니라면 이건 향후 5년 혹은 10년, 15년 후 언젠가 이 패턴은 똑같이 반복되고 부동산 정책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 과거에서 배운 거를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2019년 부동산 전망 좀 뭐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거창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2019년도에 부동산은 큰 폭의 상승은 없지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들어볼게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랑 어떤 투자처가 괜찮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꼭 생각하시고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책의 심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부시맨이었습니다.